자, 진리에 대한 인식은 사건이 일이 다 끝날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지구는 돈다 이렇게 본인이 소크라테스 뭐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론들이 본인이 살아 그죠? 또 뭡니까? 유전자 콩 유전자 그죠? 이런 했던 누굽니까? 그죠? 많은 그 과학자들이 그 본인이 살아 생전에 크게 기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긴 좀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철학이 있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은 빠르게 변하는 경영 환경에 발맞춰 가기보다는 발맞추다 보니 일관성을 갖게 어렵다. 경영 철학이 있는 기업을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경영 환경에 맞추다 보니 일관성.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발을 안 맞출 수는 없죠. 경영이 이제 하는 데서 기업의 조직이니까 그 경영 환경에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환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위 시스템이 있는데 변화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기본 틀까지도 다 바꾼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변화에 어떤 수긍을 하고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앞장서는 건 좋은데, 그 기존에 있던 어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던 어떤 새로운 이념이나 이 철학이 수시때때로 바뀌어서 직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면 이거 역시 그 기업은 좀 독보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고 좀 자질주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죠.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제품의 일관성이 어느 회사 딱 그러면 딱 어느 회사 딱 나와야 되는데 어느 회사 제품에 대해서 어느 회사 딱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 1, 2년 단위로 계속 새로운 제품이 새롭게 자꾸 나오면 나중에는 좀 시성해집니다. 그죠? 소비자가 오히려 이상하게 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이제 어떤 일관성이 있으면서 제품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 경영자들의 절박함을 잘 아는 컨설팅 회사, 경영 전문가들이 기업을 도와준다고 야단이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문제는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 이래서는 미친 가치나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 이 조직 문화가 그 기업의 성과를 잘 일으켜 세우고, 그죠?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 문화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경영 철학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경영 철학을 붙이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크다란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행에 따라 경영 기조가 사조되면 전 다시 시작하게 될 뿐이다. 너무 유행 쫓아 다는 가지 마라. 바뀌지 않을 것도 있다. 그죠? 자, 한국 경영진들은 고민이 없고 철학이 없는 것 같다. 자, 컨설팅 회사에서 흔들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간다. 자, 이런 경우죠. 경영자가 바뀌면 모두 바뀌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전통을 이야기하자면 일본 기업만큼 오래 가는 기업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100년 막 이거 보면 대대손손 이렇게 가는 경우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IT 강국으로서의 어떤 그 시대적인 부분에서 너무 옛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서 고집 피우고 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앞서간다고 하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또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또 더 힘들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이 내용 기억하세요. 철학이 있는 기업의 특징, 첫 번째,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 여러분 정말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참 신기하게도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걸 냅두고 못하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해요. 왜 그런가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쭉 학원을 보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과목을 학원을 많이 갔어요? 못하는 과목을 학원을 많이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전부 못하는 위주로 학원을 많이 갔죠? 자, 그러니까 국어 잘해, 영어 잘해, 수학을 못해, 과학을 못해, 그럼 과학, 수학을 많이 가잖아요. 또 국어를 못해, 영어를 못해, 과학, 수학을 잘해, 영어, 국어를 가잖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점수를 올리기 위한 어떤 그 전략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맞겠죠, 그죠? 네, 그게 되어야만 어떤 그 좋은 또 우리 S들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정말 우리 한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정말 저장시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잘하는 분야를 냅두고 못하는 분야의 시간을 많이 뺏기면서 이 못하는 분야를 끌어올린다고 시간을 뭐냐 많이 할애해서 이 잘하는 분야의 시간 할애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잘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 더 잘하면 전문가 될 텐데 이 잘하는 거 냅두고 이 못하는 걸 끌어올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가지고 시간이 다 가면서 결국은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예로 든다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을 갔습니다. 자, 그때 감독이 누구였죠? 히딩크 감독이었죠. 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그 국민성을 보면 성격이 참 빠르고 다혈질이고, 그죠? 이런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 선후배 간에 이 뭡니까? 서열이 뚜렷하고 하다 보니까 홍명보도 있고 이천수가 있는데 홍명보 이천수가 나이가 뭐 10몇 살 차이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천수가 홍명보한테 명보 형, 공 주세요 이렇게 해서 공을 받지 뭐 명보 공 이렇게 못 받잖아요. 자, 근데 히딩크는 뭘 했냐면 축구를 할 때는 서열이 없다. 나이가 당신이 몇 살이 되든 적은 나이든 많은 나이든 서열을 깨야 된다. 이걸 먼저 의식을 깼어요. 그래서 이천수가 홍명보한테 그죠? 공을 받을 때 명보 공! 이렇게 말을 해야지 명보 형님 공 주세요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히딩크가 바꾼 의식 변화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이게 너무 또 자기 고집이 자기 포지션에 너무 능가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 포지션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죠? 풀백은 풀백, 중간 미드필드, 미드필드, 공격수는 공격수 이렇게 딱 정해진 상황에서 자기 위치만 지키고 있고 그 위기 시에는 이게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 협업이 필요한데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체력을 키워서 때에 따라서는 공격도 하지만 공격수가 수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수비수가 공격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정말 왔다 갔다 많이 뛰게끔 만드는 체력을 길러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 이제 2002년 4강 월드컵을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잘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잘하는 걸 우리가 못 바꾸게끔 딱 이렇게 서열화시켜 놓는 부분이 참 많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평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의 교육을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평준화되고 튀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튀면은 그 사람이 좀 되게 잘난 척을 하는, 그죠? 나대는 그런 성향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러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부분은 내가 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죠?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쌓아보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여러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하게 만들어보자.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부품 업체들이 대부분 우수한 것에 집중하는데 가장 시장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죠? 네, 집중하지 시장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관련 분야에서 시장이 생긴다고 믿음을 믿고 있다. 그죠? 과거에서 본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 자,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 과거를 되새김질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깎아내리고 평가절할 필요 없어요. 그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경륜을 출발하고 과거의 경험은 성공이건 실패이건 간에 사상하지 않고 교훈을 찾아내어 전략하는 직원들의 행동 원칙에 반영한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배우다 보면 경영에 대한 일관성이 생기고 핵심 가치나 철학이 만들어진다. 심지어 삼성에서는 실패학을 가르쳤어요. 한 번은 그 삼성에서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그 휴대폰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막 그죠? 그런 어떤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걸 진짜 완전히 다 모아가지고 막 그죠? 불태운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말자 하면서 어떤 실패를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실패를 다시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도록 교육을 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패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너무 대책임질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묻힐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에 공부를 좀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런데 나는 과거에 공부를 좀 못했는데 계속해서 나는 그 과거의 의미는 나는 계속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왜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못한다고 생각. 그러면 영영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영영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과거에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지. 하지만 현재는 그게 아니지. 현재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부분에서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죠? 나의 발목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묶어놓지도 않고 누가 이게 가두지도 않았는데 이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갇혀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빨리 벗어나고 툴툴 털어버리고 과거에서 뭔가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또 과거에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생각과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또다시 도전을 해서 새로운 역량을 발휘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친구들보다 그죠? 내가 공부 좀 못해서 내가 지방대 왔다고 했으면 내가 그 친구들한테 정말 나중에 졸업 후에 또 그 다음에 몇십 년 후에는 내가 누가 어떻게 더 잘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전문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내가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과거에서 배운다. 이걸로 끝내야지 과거에 연연해서 자신을 정말 평가절하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개성. 여러분만의 개성을 잘 살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독특한 가치관이 있다는 거, 자신만의 개성이 있고 경유의 남다르다는 색깔, 할리 데이비스 마케팅 전략했는데 할리 데이비슨이 그 오토바이인데 자, 우리나라도 오토바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데이비슨이 새로운 오토바이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새로운 오토바이를 계속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오토바이에 관련되어 있는 액세서리라든지 이 오토바이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임을 결성해서 그 속에서 마케팅 전략을 펼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고정 고객을 만드는 거죠. 단골 고객을. 자,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새로운 고객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게 맞는 것 같죠. 기존에 있는 고객이 만족하고 있어야 또 새로운 어떤 할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를 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소개를 막 하겠죠. 이 참 좋다.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새롭게 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개성이. 그래서 어느 누구가 새로 오토바이의 세계에 들어오더라도 그 어떤 조직의 문화나 시스템은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금방 형성되지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우리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만드는데 콜라, 타리로 콜라 만들다 보면 실패했잖아요. 그죠? 단순히 콜라 맛을 승부를 해서 문제도 있었겠지만 따라가면 따라갔겠죠.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코카콜라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선전에 우리가 박혀있는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그죠? 아직까지 뿌리내고 있는 그 이념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콜라를 먹는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친숙해 있기 때문에. 오리온 초코파이 보세요. 초코파이 그러면 오리온 크라운이나 롯데 그거 먹어보세요. 맛도 없지만 또 뭡니까? 그 어떤 전통의 어떤 그 맛이라는 게 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잘 만들지 않고서는 그죠? 예, 힘들죠. 그 최근에 나오는 거 인절미 초코파이. 오, 맛있더라고요. 예, 먹어봤어요? 가끔 가면 다 나가고 없더라고요. 아무튼 자, 갑니다. 자신감으로 자신의 힘으로 한다. 자, 말 그대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뭘 하겠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독불장군이 되라는 일은 아니지만 너무 누굴 기대고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 자신감 있게 셀프 컨피던스 그죠?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신감은 어떻게 보면
그냥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도전적인 마음만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죠? 공포스럽지만 그 속에서 내가 많이 이렇게 친숙해지다 보면 또 다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요. 자기들의 신념이나 스타일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실행하는 게 좋고요. 국가나 가치관을 따르고 있으므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 철학에 있는 경영, 자기만의 스타일로 꾸준한 경영을 하는 기업은 모든 철학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셀프 리더십, 셀프 인성 리더십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누가 만든 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펼쳐갈 그 사업의 방향성은 셀프 인성 리더십 북카페예요. 그래서 많은, 저는 술집 개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도서관 개수가 늘어나는데, 북카페, 한마디로 커피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커피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커피는 안 마시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마시러 왔을 때 다양한 책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책을 전문화시킬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14가지 책을 딱 뽑아서 14가지 책이 쫙 그 안에 140권, 100권은 1400권이죠. 14가지의 주제니까 1400권만 딱 뽑을 거예요. 1400권만 딱 선별해서 뽑아가지고 그걸 어느 장소만 가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그 1400권의 책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책을 100권 쓰고 싶어요. 100권의 책을. 아무튼 그 14가지의 책은 분야별로 쓰는 건 당연한 거고, 1400권을 내가 다 쓸 수는 없겠죠. 아무튼 중요한 쓰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셀프 인성 리더십 북카페를 하면서 이거 프랜차이즈 시키고 이걸 한번 나중에는 좀 기생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런 아이템을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영 철학이에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을 갖느냐가 아니라 핵심은 시간이다 그랬네요. 미래의 경영 철학 변화를 분석해 보는데 그 조직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그것을 1만 시간 정도 꾸준하게 추진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좋은 철학을 갖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좋은 철학이 딱 자리 잡는 건 좀 드물어요. 그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의 철학이구나, 이념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분야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여러 분야로 해서 왔다 갔다 했으면 아마 저도 이런 마인드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청년 기업가 정신 사례인데요. 자, 볼까요? 자, 총각내 야착가게. 이영석 대표 한번 그 세바시 이런 데 보면 강연이 나와 있는데요. 봤는지 모르겠네요. 자, 옛날에 EBS 틀면 막 나오게 됐었는데, 자, 총각내 야채 이름도 참 잘 지었죠. 야채는 야채인데 총각내 야채, 본인이 그래도 총각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총각내 야채 가게 안에 그 줄을 서서 야채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사실 야채는 널려있는 게 야채 가게였지 않겠어요, 이 상황에서. 근데 그 야채만 가게만에 뭐가 있었겠어요? 바로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뭐냐면 오늘 하루의 야채는 오늘 하루에 다 판다. 고객을 유치해서 그 하루에 그 야채를 다 판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야채 안에 뭐 과일도 넣어가지고 바나나가 그죠? 오전에 했던 안 팔리니까 나중에 뭐 2,000원, 3,000원 무더기로 막 팔고 직원들 그러더라는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죠? 자, 총각 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채소 장사를 100만 장사되었다. 와. 좋은 내문을 열기도 전에 손님들 줄을 선다. 시장은 마기 앞에 날마다 교통비 해결을 한다. 그날 들어온 생선을 다 팔기 위해 냉동고에 없다. 와, 냉동고가 없어요. 그날은 들어온 생선 다 팔기 때문에. 과일도 맛이 없으면 사후 관리를 해준다. 와, 맛이 없으면 지난번 맛이 없었다 그러면 다시 공짜 또 준다는 거예요. A에서 또 천만에. 직원들은 매일매일 난타 같은 공연을 한다. 직원들 쇼도 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자, 그만큼 직원들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영 마인드 철학을 종로의 야채가게 실제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이영석 대표가 많은 그 방송 활동도 하고 있으면서 유튜브에 활동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또 뭡니까? 강연도 많이 하면서 또 이 청년들에게 또 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생도 많이 이 강의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훈 대표인데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컨설턴트였고 강연 컨설턴트 기획을 했고 공병호, 유수연, 김태원, 션, 신해철, 노홍철 등 유명 강사를 초빙 콘서트에서 정말 이 젊은 이 청년이 그죠? 어떻게 보면 마이크 임팩트, 마이크로 이제 만난다 이 말 같은데 이렇게 많은 청춘들에게 이런 좋은 강연을 듣게 해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한 거죠. 이런 기획을 짜가지고 강연을 했다고요. 그래서 본인도 세바시에 출연해서 그죠? 강의를 했다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온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 강의 한번 방금 앞에 나와 있는 그죠? 이영석 대표도 그죠? 이영석 대표 맞죠? 이영석 대표도 강의가 있고 이 다음 내용도 강의가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아마 여러분하고 이 강의를 두 개 중에 하나는 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고 보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이 난다 김소희 좀 잘 몰랐었는데요. 여러분은 옷을 많이 구매하는 여성분들은 좀 잘 알겠네요. 그죠? 온라인 의류 분야 1등 기업 스타일이 난다 매일 20만 명의 이상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인데요. 자, 창업을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로 대박을 냈는데요. 이 여성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부동산 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대부분 서울, 강남, 성북구, 종로구, 부평구, 인천이 조금 외지에 있는데 23억, 지상 6층, 지 4층 109억, 2층 81억. 강남이다 보니까 그죠? 81억, 단독주택 70억, 주택 하나 75억. 와, 이거 대단합니다. 명동에 140억. 이게 바로 온라인의 힘입니다. 온라인의 힘인 거죠.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이죠. 온라인의 힘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대박의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부 타고나서 하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도 그만큼 그 분야에 선도주자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성호 대표인데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도 쓰고 약사였어요. 약사였는데 마산에 아주 변두리에 몇 평? 4.5평, 5평 채 되지 않는 규모인데 택시를 타면서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 갑시다 하면서 택시 운전사는 6일 약국이 어딥니까? 6일 약국이 어딥니까? 이렇게 가겠죠 당연히. 자, 근데 본인이 이제 계속 택시를 타면서 6일 약국도 모르세요? 6일 약국 갑시다 하면 6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약국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6일 약국 정말 5평 남짓 한 거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메가스터디, 온라인 초중등 과정을 온라인으로 런칭해서 지금은 매출을 200배 성장시킨 비밀이 된다 했는데, 자, 아무튼 이 6일 약국 누굽니까? 김성호 대표,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은 저절로 착해지지 않는다. 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기업은 저절로 착해지지 않는다. 바로 기업은 경영윤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장에 이렇게 이 책의 어떤 앞장 부분에 자꾸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경영윤리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 창업자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나오죠. 사업계획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이 처음 거론되는 경우가 이제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업을 해보면 막상 이제 기술력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영 마인드 속에 창업자의 어떤
그 철학이나 이념적인 부분은 사실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추구해 오는 어떤 그 과정에 어떤 그 노하우가 묻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 철학,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윤리적, 도덕적 이런 부분이 그 하고 있는 사업에 자체적으로 묻어나야 돼요. 묻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사업이 갑자기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를 보면 좀 우리가 올챙이 시절 몰라가지고 홍청망청 쓰는 경우도 있고, 그죠? 관리가 안 돼가지고 경영 관리가,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뭔가 돈이 좀 된다 생각하면 이 물불을 안 가리고 이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도 모르고 이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순간의 어떤 상황에서는 돈이 될지 몰라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그런 후회할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 부분을 들어가게 되려면 경영윤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머리를 깎아내요.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한번 타버려요.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동차를 한번 바꿔버려요. 차를. 1년 행복하게 살려면요 결혼 한번 해보랍니다. 마지막은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바로 정직하게 살아요. 정직. 그 경영윤리. 기업을 어느 정도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안 할 것 같으면 진짜 그죠? 반짝하고 끝낼 것 같으면 막 경영윤리고 무식이고 간에 막 많은 이유만 창출하고 나면 문팍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이 기업을 그죠? 내가 이 창업을 해서 이걸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와 대대손손 이렇게 많은 그죠? 전문가를 양성시켜서 이걸 연결고리를 생각한다면 대대손손 그죠? 이어간다면 전통 기업을 만들어낸다면 반드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어야 됩니다. 그거는 경영의 가장 밑바탕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걸 적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경영윤리, 기업의 윤리죠. 윤리는 사회 공동 질서 규범을 밝히는 척도이다. 인간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이고 옳고 그름이나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의 체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그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한테 때 과대 포장을 과대 광고하지 말고 그죠? 신뢰 있게 지킬 수 없는 약속하지 말고 그죠? 네.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참 그런 게 많았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오전에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그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뽑았어요. 뽑기에 뽑았는데 상품은 오후에 갖다 주겠다고 하면서 차로 오후에 다시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 동네 아이들하고 있는데 뭔가 뽑기였는데 돈을 내고 1,000원, 2,000원 내고 뽑기를 했는데 뽑기를 하고 나서 상품이 걸린 게 있었는데 그 상품이 좀 잘 낮은 거는 별거 아닌 거는 바로 기다려주고 좀 상품 가치가 좀 이렇게 1,000원, 2,000원보다 5,000원, 만원 이렇게 좀 비싼 거는 그죠? 비싼 거는 갑자기 지금 상품이 다 떨어졌다면서 오후에 그죠? 학교 여러분이 끝날 때 갖다 주겠다면서 점심시간 때 와가지고 학교 끝마칠 때 다시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오는 거 있죠. 그 차가. 그래서 정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 순수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아이들 보고 아이들은 뭘 안다고 그 코 묻은 돈을 그죠? 그 아이들이 코 묻은 돈을 그 사기를 잘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그 어른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네요. 네, 어이가 없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윤리적 기업 활동은 경영자들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때 사회적인 선의 실현이 기여할 수 있다. 선한 행동이죠. 법적으로 정당함과 넓게는 사회 일반적인 도덕적인 원칙 부합되는 행동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라. 그죠? 내가 뭔가를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데 나는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결국 나중에 들통나서 그게 알려질 게 비리로 또 잘못된 이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한몫한다면 그 하는 사업이 돈이 벌린다 한들 그게 뜻하지 않다면 그건 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그게 대표적인 뭡니까? 지금 동영상, 그죠? 아동 대상으로 동영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도 지금 파문이 일까 말까인데, 그걸 또 아동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그 비윤리적인 행동입니까? 그죠? 예. 양아인이죠. 그죠? 예. 완전히 처벌받아야 되겠고, 기업 윤리의 주체자는 보편적으로 경영자가 기업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핵심이며,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다. 그래서 이 기업 윤리가 잘 실행되는 것은 그 기업의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느냐, 그에 따라 밑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조직 문화에 뿌리 깊게 박힐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CEO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정신이 주체가 되더라. 제가 이거는 기업의 강의를 가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경영자의 최고 경영자인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그걸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그죠? 네. 자, 기업 윤리의 중요성. 자, 기업 경영의 본질적인 내지는 기업 목적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 윤리 문제다. 자, 예전에 보시죠. 기업의 본질은 재화 공급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죠? 이윤을 창출한다. 이럴 때는 기업 윤리가 큰 이슈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사회적 기업 책임과 기업 윤리의 실천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한다 해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관리 활동은 점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시대적으로 이 기업에 관련돼서 윤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어떤 기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업이 크고 그죠? 대기업일수록 이 사회는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업 소셜 그죠? 리스폰시빌리티에서 사회는 그죠? 그러니까 CSR이라 해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지금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윤리는 도덕 기준 또는 규범이 되는 인간 행위의 원리다. 그래서 윤리는 도덕적 원칙과 가치관 기본이며 경영자의 행동이나 결정의 판단의 기준 원칙이다. 그래서 정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창업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윤리적 특징이 뭐냐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그죠? 자, 강제성을 띠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성을 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윤리 경영을 하자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 윤리를 기업에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죠? 사회 윤리를 기업에 적용하는 불과하다. 사회가 용납하고 기대하는 기업 행동에 관한 불분율에 불과하다. 사회가 그걸 요구하고 있다면 기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명시적이보다는 암시적인 성격을 가진다. 눈에 보이기보다는 잘 안 보이니까, 그죠? 이 암시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 내에 묻어나 있는 조직 문화 속에서 이 딱 보여지지 않지만 딱 이렇게 이제 평가했을 때 이 기업은 투명하고 문제가 없다. 이런 기업을 떠올리라면 바로 요한 킴벌리의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요한양해 이런 회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정치에 어떤 자금을 좀 대라 이렇게 했더니 이 유일한 박사는 개인 기업은 회사만 운영해 정치하고 정경 유착하면 안 된다 해서 돈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관련 측근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저 회계 감사해라 해서 회계 감사했는데 감사를 했더니 정말 세금을 현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서 이렇게 깨끗한 기업은 처음 봤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한 킴벌리에 어땠습니까? 유한 양행의 표창장을